너무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이백만이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보니까 진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좀 떨립니다. 떨리는데 그냥 저 옆 동네 아저씨가 와서 강연을 한다 생각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러십시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비디오는 뭐냐면은 제가 주 교황청 대사를 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과 면담하기에 왔습니다. 로마에 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준비를 했죠. 현지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로마 가신 분들 알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성당이죠. 제일 유명하고 그 성당에서 아무나 미사를 못해요. 못하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허락했어요. 허락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교황청 2인자인 빨롤린 추기경이 집전을 하시고 그때 로마에 있는 외교관과 한국 신부 수녀들이 다 참석하신 미사예요. 상당히 역사적인 미사인데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는 가톨릭 신자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가톨릭 신자는 우리나라에 10%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이것은 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로벌 리더, 세계적인 지도자를 본다 생각해야 돼요. 종교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정 스님을 좋아하잖아요. 불교 신자라서 좋아한 거 아니잖아요. 불교 신자 아니어도 좋아해요. 달라이 라마를 좋아한 것도 불교 신자인데 불교 수장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도 가톨릭 수장이지만 수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리더다. 세계를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미사 분위기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7년 전 로마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7분 정도 됩니다. 어떻게 틀죠? 이거 조작을 잘 못해서 처음부터 예.
Spirito Santo. La pace sia con voi. Monzein de Tonionim, Kim Zosupido Sanim, Quangion Amida, Francesco Giovannime, Chuk Bohul Zonamida, Ambando Pion Warul, Kido Apsida.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대통령님, 주교직과 사제직 안에서 형제인 사랑하는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정부와 외교관 귀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서 저자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랫동안의 긴장과 분열을 겪은 한반도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충만히 울려 퍼지도록 기도로 간구합시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분단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Per Cristo, con Cristo e in Cristo, a te Dio Padre Onnipotente,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andando Pion Warul Binmida. 참 예수님,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바티칸을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특별 미사가 있었고, 1시간 정도로 진행된 이 미사는 그때 MBC에서 생중계했었습니다. 밤중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시, 밤 2시, 3시. 이제 시작하시죠. 예, 오늘 강의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노무현 대통령의 인본주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이 강의를 끝낸 다음에 끝낸 다음에 그 진도 내 고향이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제 제안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저 표지에다가 이제 저렇게 썼는데요. 제가 여기서 인본주의를 강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 아주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어서 안 하고 제가 직접 체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어떻게 인본주의를 실천했는가 그걸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줌으로 해서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모두를 함께 성찰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저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2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불멸의 희망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200만 수석 오락하더니는 저 부탁한 게 200만 수석은 기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야죠. 예 했더니는 참여정부 5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5년의 정책과 철학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책으로 한 권 써달라 해서 쓴 거예요. 저 원고를 다 탈고했을 때 대통령이 서간 겁니다. 그 책은 서간 다음에 나왔어요. 그 책 얘기만 나오면 제가 울렁거려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책은 나는 갈 것이다. 소노 디스포니빌레는 소노 디스포니빌레가 이탈리아 말로 나는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북한에 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성공 단계까지 갔어요. 그 과정에서 교황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게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제가 로마에서 그 일을 같이 했죠. 교황청 실무자들하고 교황님하고. 근데 저게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 막판에 나가래가 됐어요. 시샘말로 나가래가 됐는데 그건 왜 나가래 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막판에 그냥 결렬이 됐어요. 그걸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백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북한을 못 간 겁니다. 근데 왜 교황의 방북이 중요하냐? 그것은 일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교황은 세계적인 여론을 움직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이 평양에 가면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큰 전용기가 가고 전용기 안에는 교황청 실무자들이 탈 뿐만 아니라 140~150명의 기자들이 타요. 그리고 교황 전용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일정 끝나고 올 때까지 다 생중계됩니다. BBC나 CNN이나 우리나라 KBS도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개방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가면은 자유물결을 같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교황의 방북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거예요. 실제로 그 전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자기 고국인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폴란드를 방문한 뒤로 공산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자유화됐어요. 그리고
동구라파가 다 자유와 물결을 탔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그때 폴란드 방문이었죠. 그걸 다 알아요. 김정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김정은은 또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죠. 그 과정을 제가 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는 프란치스 교황을 카톨릭, 특정 종교인 카톨릭 수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한 명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뭐 했습니다만은 그 카톨릭을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로. 그렇지 특정 종교로 이해하면 이 강의는 실패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저 먼저 소개하자면요. 제가 군내면 덕병리 출신입니다. 제 마을이에요. 덕병리는 바닷가 마을인데 지금 간척이 돼서 바닷가는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본 덕병리입니다. 이쁘죠? 예. 자기 고향은 다 이뻐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를 금성초등학교 나왔어요. 금골산 밑에 금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본래는 제가 덕병에서 상가리 옆에 있는 면사무소 옆에 있는 군내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2학년 1학기 때까지. 근데 모재를 넘어서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멀어요. 둔전도 그렇고. 그래서 금골살에 초등학교가 다 세워졌는데 집 단위로 전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1회가 된 거예요. 금성초등학교 1회. 그래서 저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높으신 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팽목항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첫째 뭔지 아냐면은, 야, 이병만, 네 고향 엄청 크더라. 진도가 크더라. 이런 무슨 소리야. 이게 진도를 하나 바구리 섬으로 보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여의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야, 당신 말이야. 학교 다닐 때 지리 공부 제대로 했냐? 세 번째로 큰 섬이야. 하고 이제 한번 훈계를 하고, 이제 한번 웃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래요. 당신 서울로 갈 때 진도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터널을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보면 이쁜 산이 있다. 그게 금골산인데, 금골산 밑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양력 중 하나인데, 교황청 대사를 하면은 외교 의전에서 대사로 가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똑같습니다. 반드시 본국, 한국의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서 주재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교황청의 수장한테, 제일 높은 분한테 그 신임장을 드려야 돼요. 그걸 신임장 제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교황청은 제일 높은 분이 교황님이시잖아요. 프란치스 교황입니다. 오른쪽이. 제가 의복을, 외교 의복을 갈아입고 신임장 제정식을 하는 겁니다. 저게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중요한 절차예요. 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외교 활동을 못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이게 교황청의 사도국, 바티칸의 사도국이죠. 그에 앞서서 이제 참여정부 때 제가 홍보수석으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회의하는 과정인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때 홍보수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옆자리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분이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장례식도 뭐 생중계 하듯이 이렇게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카톨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세월호 때인데요. 세월호 때 사건입니다. 그때 세월호가 2013년에 벌어졌어요. 근데 2013년에 벌어졌는데 2014년 1년 만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대전 교구에 아시아 청년대회에 왔어요. 그리고 온 김에 광화문에서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행사인 시복식이 있었어요. 124의 성인에 대한 시복식이 있었는데 그 교황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생중계됐어요, 이게. KBS에.
그때 광화문 그 앞자리에서 쫙 남대문까지 교통 통제하고 한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어요.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연단위로 올라가면서 일어나신 일이에요. 그때 이분이 유민 아빠라 그러는데 세월호에서 죽은 딸의 아빠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세월호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 정당 간에, 정부와 여당 간에, 야당 간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 정부 여당은 이걸 대충 끝내려고 했어요. 대충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하고 보상 주고 끝내버리자. 근데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냐. 생태 같은 애기들이 400~500명이 죽었는데 이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이 다시는 벌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책을 세워야 된다. 확실히 세워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그걸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진보와 보수 간에, 정부와 여당 간에, 야당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KBS가 중계하는데 교황이 행사를, 시복식 행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수행 비서 겸 통역을 했던 신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교황이 저 사람이 좀 특이하다. 뭔가를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 신부가 주저주저하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분이 딸이 지금 죽었다. 그래서 지금 이 원통한 마음을 달랠 수 없어서 지금 단식을 오래 했는데 교황님한테 들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럼 나 내려가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고민한 거예요. 교황님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나빠서 내려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그전에도 이렇게 행차할 때는 항상 건장한 체구의 신부들이 양쪽에 부축하고 다녔어요.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또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하기 때문에 교황님 동선에 저게 없었어요.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경호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은 그런 거 안 따지죠. 가야 되니까 이 신부님이 잠깐 고민하다가 못 가게 하려다가 교황의 성격상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잠깐 뵙고 오신 게 낫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뵌 거예요. 이 표정을 보십시오. 남부일 같지 않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 듣고 편지까지 받고 온 거예요. 저게 다 생중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 그리고 이때 그 교황님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이분이 다닐 때 노란 리본을 태용하고 다녔잖아요. 그건 야당이에요. 진보 쪽. 진상규명 제대로 해라요. 항의 표시요 이게. 노란 리본이. 노란 리본 안 달면은 또 안 그런 걸 표시래요. 근데 교황은 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톨릭의 높은 분이 교황님 그거 달고 다니면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야당으로. 근데 교황이 뭐라 그랬냐? 무슨 얘기냐?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이 어딨냐?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 그 코란치크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분을 존경하게 된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이 장면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의 주제인 이 장면이요.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빈소예요, 빈소. 빈소입니다. 이게 빈소인데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타전됐어요. 이런 장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진 볼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이 젊은 분들이 그때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이틀째. 옷 다 젖어서 저 세탁소 가도 못 입을 거예요. 하고 아가씨들 햇잎에 다 버렸을 거예요. 이 줄이 수백 미터 있었더라고요. 그 꽃 한 송이 드리려고.
노무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랬냐 이거야. 또 노무현이. 저는 그때 퇴임하고 난 다음이라 목포대에서 초빙 강사를 하고 초빙 교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외국인 대학원생들 데리고 덕병 동네 와가지고 전날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농촌 구경 시켜줬어요. 그때 못도름 때예요. 5월 모내기 할 때인데 아침에 5월 23일 아침에 애기들 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고 있는데 비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석님,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때 청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봉화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상주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상복 갈아입고 봉화 갔는데 이미 줄이 이제 아침에 진도 떠나서 그 봉화 가니까 밤 12시 다 됐죠. 진도에서 이제 덕병에서 목포역을 가는데 택시 급히 잡았고 목포역을 갔는데 이미 목포역에서는 목포역의 테레비가 장송곡이에요. 장례식을 생중계하고 있더라고요. 슬픈 장송곡이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문상 받을 옷, 상주 옷을 갈아입고 내려갔더니는 그 봉화 마을을 잘 알죠. 3번 성당 공원 단지부터 쭉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비집고 가서 그날 당일날 이제 인사드리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지역은 비가 안 왔어요. 봉화 지역만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정말로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 비가 왔어요. 그때 장면입니다, 저는. 그때 장면이에요. 저게 영국의 유명한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거기에 국제면 톱으로 나왔어요. 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울었든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갈 때 그렇게 안 울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 내 참모들 수석들이. 그때 내가 이제 교대로 상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이제 단체로 조문하고 나가고 그런데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구냐? 제일 슬프고 사람들이 장애인 대표들이 와서 우는데 정말 눈물바다를 이뤘어요. 그러고 그 중국 동포들 그 사람들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청년들 그랬는데 그러면 노무현이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왜 노무현한테만 그러냐. 근데 이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인기가 없었어요. 뭐 지지율도 낮았고. 그런데 퇴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노무현을 잘못 봤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딱 죽어버리니까 더 미안하다. 그리고 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저게 두 분이 아까 원장님이 나는 생각지도 않은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의 성자 두 분이라는데 성자이면 맞습니다. 살아있는 성자예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도 그렇고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인본주의를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난 사람들이 말로는 인본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하는데 실천을 하기는 좀 안 해요. 말만 하지 말만. 근데 이분들은 몸소 실천한 거예요. 몸소. 그게 달라요. 몸소 실천한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프란치스 교황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꽃을 피우려고 태어난다. 이게 돌아가시 직전에 펴낸 공식 자서전인 희망의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꽃을 피우려고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고귀하다는 겁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런 게 관계없이, 돈 있고 없고 관계없이, 권력 있고 없고 관계없이 다 소중하게 태어났다.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교황이 되고 나서도 그 가장 어려운 난민들이 어렵거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굶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살겠다고 지중해를 배 타고 와요. 선진국으로. 선진국에서는 그걸 받냐? 안 받아요. 한두 번 받으니까 막 오니까 오면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난민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교황이 거기 간 거예요. 격려하고 선진국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밥을 먹어도 대통령하고 밥 안 먹습니다. 재벌 총수하고 밥 안 먹어요. 잘난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누구하고 밥 먹냐? 장애인, 여성, 노숙자, 아동 이런 사람하고 밥 먹습니다. 절대 밥 안 먹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밥 못 먹었어요. 트럼프도 못 먹었어요. 누구도 못 먹어요.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요.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똑같이 대한 거예요. 똑같이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태어났다. 사는 것은 다를지라도 똑같이 대한다. 똑같이 인간적인 최소한의 그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고 그것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말 중에 사람 사는 세상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뭐예요 하면 설명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는데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권력이 센 사람이 권력은 하찮은 사람한테 사람을 없인 여긴다 이거야. 그리고 부자가 돈 좀 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없이 여긴다. 힘 좀 세다고 장애인 약한 사람들 발로 차고 없이 여긴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 사는 세상이 뭔지를 알게 되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역할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 사면서 한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어. 맛있는 고기에 맛있는 밥에 맛있는 과일에. 그런데 옆집에 가난하다고 밥 3끼를 못 굶고 쫄쫄 굶어. 그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자기 먹은 거 10분의 1, 100분의 1만 나눠줘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실천하고 사회적으로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노무현 대통령 한 정책이 많은데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요. 이제 수명이 늘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병에 걸리면은 안 죽어. 그렇잖아요. 요양원에 가야 돼. 근데 자식들은 살기 힘들어. 부양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을 만든 겁니다. 법을.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전 국민한테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해당되면은 장기 요양보험금을 주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받고 있잖아요. 등급에 해당되면. 그리고 특히 더더욱 그래요. 옛날에는 이분이 또 뭘 했냐면은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은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둥뿌리가 뽑혀요. 수술비 되느라고. 이게 무슨 사람 사는 세상이냐. 고쳐라. 그리고 보험료에 넣어가지고 국가에서 부담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제 와이프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와이프 혜택 받았어요. 암투병 아니라고. 저도 몰랐는데 지금은 암 많습니다만은 암 한번 걸리면은 페트 촬영이라고 전신을 촬영을 해요. 특수 촬영을 해야 돼요. 암세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그 한번 하면은 그때 당시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한 장에 100만 원 들어요. 그게 한 번 찍는데 몇 번을 찍어야 되잖아요. 약간 많이 들고. 근데 줄여가지고 10만 원, 5만 원 밖에 안 받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합니다. 그게 노무현이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거죠. 자식들이 못하는 일을 국가가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국가가 기회를 주고 사회가 기회를 주고 그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해야 된다는 게 그 대통령의 뜻이었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하자. 그러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게 하자. 최소한. 밥 세 끼 먹게 하고 의식주는 갖추게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걸 국가가 보장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노무현의 모든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봅시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사람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인본주의 할 때 제일 잘 알려진 사람이 이게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노예를 해방시킨 분이에요. 노예를. 지금 그냥 미국에서는요, 전직 대통령 평가를 딱 하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 해마다. 제가 생각에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정치인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이. 노예는요, 우리가 책에서만 보면 노예라고 생각하는 노예는 우리나라에 소만큼도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일은 일들 하고. 우리 옛날에 속 이를 때 감지덕지하고 좀 애안가에 따뜻하게 뭐 해주고 연물도 잘 주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때리지도 않고. 근데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노예들한테 어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도망치는 놈은 잡아다가 노예들이 보는 데서 삶아 죽였잖아요. 펄펄 끓는 데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러고 일 시킬 때 다리에다가 쇠사슬 묶어서 일 시키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노예를. 근데 이분이 이러면 안 된다.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전쟁해가지고, 남북전쟁해가지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 측면에서는 일을 하신 분이 링컨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 비슷해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16대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 대학을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이에요. 변호사였고. 이분은 또 암살당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스스로 했지만은 실제는 타살이죠. 이명박의 그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그냥 목숨을 끊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정치적 타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얘기할 때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진도에도 있어요, 진도. 진도에도 매덕산, 제가 3년 전에 매덕산에서 행사 때 저도 갔습니다만, 그때 일본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오셨어요. 매덕산이 잘 아시죠? 임진왜란 때, 정확히는 정유재란 때 울돌목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양쪽의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밀려오는 시체들을 외군이든 조선군이든 가리지 않고 다 수습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진도 사람들이. 저게 인본주의예요. 저게 인본. 그러니까 인종 가리지 않고 국별 가리지 않고 성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에도 아주 훌륭한 인본주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전에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와서 아주 근사한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프란치스코 왜 노무현인가 이제 수치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수치로.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260대 교황인데 여론조사 기관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 선거할 때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거 미국의 갤럽입니다. 갤럽이 제일 먼저 여론조사 기법을 개발해서 보급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 갤럽도 미국 갤럽에서 노하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갤럽이 유명한데, 지금도 갤럽이 제일 유명해요. 갤럽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하냐면 글로벌 리더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요. 글로벌 리더라면 세계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좋으냐 싫으냐를 이제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세계 49개국 중요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데 아주 이름만 있는 나라를 빼놓고 거기서 했는데, 2020년 조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53%가 나왔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한 14억 정도 돼요. 그럼 퍼센트를 하면 17, 8%입니다. 전 세계 인구에. 가톨릭 인구가. 53%의 호감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서도 교황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불교든 개신교든 이슬람이든 종교가 없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46%,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31%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려 76%가 좋아한 걸로 나와요. 아까 세월호 그런 사건 때문에. 100명 중에 76명이 프란치 교황을 좋아한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 그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 번 얘기하면은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압도적. 그럼 노무현은 어떠냐? 노무현은 알다시피 현직에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인기가 있어요. 지금 17년째죠.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훨씬 앞서요. 제일 최근의 것이 한국일보가 6월 달에 했어요. 한국 리서치 한 게 노무현 40%, 박정희 24%, 김대중 10%, 문재인 6%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노무현을 이렇게 좋아하죠? 왜 김대중 대통령도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더 훌륭하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저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엄격하죠. 엄한 선생님이에요. 엄한. 근데 노무현은 착한 친구 같죠. 이웃집 아저씨 같고 동네 할아버지 같고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하여간 조사할 때마다 30, 40%의 지지율을 확보해요. 노무현 대통령. 이거 참 대단한 현상이죠. 봅시다. 그러면은 왜 프란치스코를 좋아하는가? 왜 프란치스코를 좋아하는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요. 교황청에는 교황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제들, 가톨릭 신부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이 있는데 신부들은 독신이에요. 중하고 똑같아요. 중. 불교에.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를 하나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공동생활을 해요. 바로 그 기숙사가 산타 마리아 하우스 이 기숙사입니다. 저기 노란 깃발이 교황청 깃발인데 그 깃발이 있는 창 두 쪽 있는 게 교황방이에요. 15평 교황방. 저기서 프란치 교황이 산 거예요. 근데 왜 저기 사냐? 교황방이 따로 있어요. 관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관저가 있잖아요. 청와대 내에 대통령 관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청와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관저 한남동에 따로 있었잖아요. 대통령 관저는 별로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족들이 먹고 자고 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근사한 관저가 있습니다. 교황청에도 관저가 있습니다. 근데 프란치 교황은 나 거기 안 가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어떻게 보면 아냐. 어디서 살고 누구하고 밥 먹고 어디서 여행 갈 때 누구랑 가고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15평짜리 방에서 산 거예요. 한국 왔을 때 어디를 가든지 조그마한 차 타요. 한국 왔을 때도 기아 소울차 탔잖아요. 조그마한 차 타요. 큰 차 안 탑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유명한 자동차 있잖아요. 그 명품 자동차 회사, 람보르기니 같은 회사 같은 회사에서 신차를 만들면은 교황한테 미리 선물로 드려요.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 막 몇십억짜리 차를 줍니다. 그럼 교황 타시라고. 교황은 안 타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본인은 조그마한 차 타요. 집도 저런 데 산 거예요. 자기 관자 안 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철학이 달라요. 그리고요, 또 여기, 저는 이걸 보고 더 놀랐어요. 그 기숙사에 방 하나를 쓰는 거예요. 15평짜리 방 하나를. 사제들하고 같이. 이거, 이 면적이 한 10배 정도 되려나? 5배 정도. 큰 홀이 있어요, 홀. 그게 군의 식당이에요. 그 사제들이 수백 명 되니까 아침, 저녁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이 있고, 뷔페식으로 쫙 음식이 있으면 식판 갖다 먹는데, 저기 기퉁이에, 이 정도 기퉁이에 저 식탁이 있어요. 저 교황 식탁이에요. 6명이서 먹는 것 같아요. 교황이 항상 여기 앉는데요, 여기 가운데 여기 앉는데요. 근데 밥 먹을 때요, 여러분들 어디서 높은 분 대접할 때, 식당에 갈 때, 대접할 때 있잖아요. 상석이 어딘지 아시죠? 상석은 여기가 식탁이 있다. 상석이 어디냐면요, 저 문을 보는 자리가 상석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석은 항상 문을 보는 쪽이에요. 예외는 있죠. 이제 경치가 좋으면은 경치가 좋은 쪽이 상석인데 항상 문을 보는 쪽이 상석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기가 구내식당을 하면은 상석은 여기니까 문을 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교황이. 그럼 어떻겠어요? 여기서 먹는 자기 사제들이, 후배 사제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먹고 마시는 걸 다 보면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먹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편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난 그거 보고 놀란 게, 이 구내식당에서 여기 앉아서 먹는다. 항상 벽을 보고 벽을, 문을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배려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시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교황청에 지금도 있는데 그 교환수로 있는 그 수녀들이 있어요, 수녀들. 거기 한국 수녀들도 있어요. 20 몇 년간 있는 한국 수녀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황 얘기하면서, 이 식당은 사제들이 먹는 식당이고 일반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여기보다는 또 급이 낮죠. 먹였는데 언제 한 번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보니까 교황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경호원도 없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먹는지 똑같은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면 어땠는가 봐. 노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만 사진을 내가 2장을 내가 뽑았어요. 이 사진 아시죠? 얼마 재밌어요. 그저께까지 대통령 하신 분이 동네 가게에서, 동네 아저씨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뭐 큰 정책을 많이 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세종시 만든 거랄지 뭐 한미 FTA랄지 많은 거 하면서도 직원들한테도 엄할 때는 일할 때는 엄청나게 엄하게 후려치지만 밥 먹을 때 때는 동생처럼 조카처럼 대해줘요, 직원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직원들도 엄청 부른 거예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는데 어떨 때 부를 때는 부속실장이 나보고 불러요. 그런데 국회에 나가서 이제 혼날 때인데요. 청문회를 할 때인데 난 잘 못해요, 국회 같은 걸. 정치부 기자를 안 해서. 근데 청문회 스타잖아요, 노무현은.
청문회를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앞두고 있는데 부속실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수석님, 저 대통령께서 좀 뵙자고 합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와,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야단 맞았구나. 갔더니 이수석님, 요새 힘들지요? 힘든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집을 때면 압니다. 내일 국회 나가지요. 예. 준비는 잘 돼갑니까? 이분은 청문회 스타예요. 청문회 스타는 게 내가 청문회 가게 되니까 어린아기가 물가에 가는 것처럼 불안한 거야. 불러가지고 청문회 원포인트 레슨을 내가 받았어요. 그 화제가 됐어요. 하나,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수첩에서 적어놨어요. 그 바쁜 분이 국회에 나가는 내가 믿어서 보살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꼭 형님 같아요, 형님. 형님 같고, 친한 삼촌 같고. 근데 이 사진은 더 재밌죠. 이 사진. 퇴임하고 봉화에 갔을 때 자원봉사들한테 아니 엊그저께까지 대통령 하시면 저렇게 무릎 꿇고 막걸리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저분이 진심으로 저런 거예요. 저거 이제 선거를 앞두고 했다면 쇼락 할 거예요. 펴어들라고. 이 사람은 선거할 것도 없어요. 이제 저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를 젊은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인들한테도 그래요, 오면은. 퇴임해가지고 봉화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잖아요. 관광버스로 막 오고 막 그랬잖아요. 하도 오니까 오전, 오후 1시간씩 제한을 했어. 만나는 걸. 그래갖고 대통령이 들어가 버려요. 그랬잖아요. 뭐, 허구한 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느 날에 이제 우리 비서들을 불러가지고 봄이었는데 그 산에다가 장군차 나무를 심을 때였어요. 한참 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온 노인들이 막 걸어오는 거야. 대통령 보겠다고. 그럼 그러니까 비서들하고 경호원들이 막죠. 오지 말라고 시간 지났다고. 대통령이 그걸 봤어. 비서부가 야 그러지 마. 그렇게 매몰스럽게 하지 마라. 오락해라. 오시락해라. 막걸리하고 안주 좀 가오느니라. 저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보니까 순천에서 오신 분이더라고.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고 와요. 울고. 고마워서.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저러면 선거운동 한다고 했을 거야. 저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몸으로 그걸 인본주의를 실천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줬죠. 좀만 더 하고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진도 많이 봤죠. 이 뒤에 있는 손주가 노서은인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평화롭죠. 시골 할아버지죠. 손주 딸 데리고.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이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추진했는가 잠깐 보고 진도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쉬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요. 교황님이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알다시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번 했죠. 판문점에서 하고 또 평양에서 하고. 평양에서 할 때 중요한 언지를 받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여러 얘기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해서 관계를 맺으면 북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라 했냐면은 오시면은 제가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저 대통령님께서 알다시피 제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갈 수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할 때 평양에서 싱가포르를 가는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없어요. 장거리 비행기가 없습니다.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유럽 갈 비행기가 전혀 없죠. 가게 되면 중국 비행기 빌려 타고 와야지. 싱가포르 갈 비행기도 없었는데. 근데 얘기 들으니까 나는 김정은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김정은이 TV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포악스럽고, 이렇게, 뭡니까. 좀 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손하답니다. 아주 공손하대요. 대통령 만나거나, 나이 드신 우리 사제들, 우리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도 그렇고 아주 공손하게 편지 쓸 때도 대통령 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오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낼 때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썼던 부모님 전상 사는 것처럼 하옵시고 최대 극존칭을 쓴대요. 상당히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김정은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황 얘기하니까 제가 가야 되지만 못 가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대신 오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교황이 만약에 북한 가면 아까 같은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도 그걸 알아요. 알지만 자신 있기 때문에 부른 건데, 그래가지고 2018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를 왔어요. 그래서 프란치 교황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교황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인데 북한에 가신다면은 환영하겠답니다. 그러니까는 교황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소노 디스포니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니까 그 정도로 교황님이 적극적으로 할 줄은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갔는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도자를 내니까 각 세계 언론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전격 수락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뉴스로 막 타전이 된 겁니다. 신문 방송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었어요. 우리나라의 수행 기자들이 생각지도 않는 기사가 터지니까 그걸 정리하느라고 우리 못 가겠다 하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출발을 못 한 거예요. 로마에서 한 서너 시간. 그 정도 일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아주 뉴스였죠. 그걸 프란치 교황이 한 겁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한반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 사진이 재밌는 사진입니다. 거기 이제 사도궁에 가서 교황을 만나서 면담했을 때 공식 수행원들의 사진이에요. 얼굴이에요. 가운데 교황 계시고 옆에 문재인, 김정숙 여사, 도종환 장관, 여기는 저 본인이고요. 쭉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있고 여기에 수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진도 사람. 여기 친구가 와 있대. 친구였죠, 친구. 이분이 진도 초등학교 다녔다겠죠? 다니다가. 그리고 이분이 바오로 딸, 발음이잖아요. 바오로 딸 수녀회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수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주 거대, 아주 메이저 수녀회인데 거기에 총원장이 됐어요, 이번에 총원장이 됐습니다. 제 있을 때 이분이 그 바오로 딸 수녀회의 그 로마 총원의 그 간부, 참의원이었는데 마치고 한국 광부장 하다가 이번에 발령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녀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7, 80개 국가에 수녀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한국도 물론 와 있고, 미국, 일본 뭐 다 가 있죠. 거기에 총 책임자예요. 이분이 진도의 진도. 예. 김영미, 루치아 수녀입니다.
아까 미사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대사하는 관저가 있거든요. 관저에서 리셉션을 하는데 그 대사관 제 대사 관저에서 이제 만찬이 벌어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김 여사님 여기 이제 교황청 2인자 교황은 안 온다겠죠. 교황은 안 옵니다. 교황은 대통령하고도 밥 안 먹어요. 트럼프하고도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만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사진은 2007년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순 여사와 함께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이제 악수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그 장면. 이게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도 거의 매일 신문에 났습니다. 거의 매일. KBS 뉴스뿐만 아니라 MBC, 거의 매일 났어요. 이게 바티칸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 가득 에도 인파가 모이고 로마 전체에 에도 인파가 모였어요. 그때 누가 왔냐? 미국의 트럼프하고 교황하고는 사이가 나빠요. 왜 나쁘냐? 트럼프는 난민을 막 쫓겨내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쫓겨내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기후협약 할 때도 파리 기후협약을 트럼프는 탈퇴했어. 프란치스코 교황 무슨 얘기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나라가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탈퇴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막 비판하면서 못하겠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에드와로. 당선되자마자. 왜? 미국의 카톨릭 인구가 25%예요. 트럼프가 무시를 못해요. 개신교 인구가 50%. 그렇습니다. 그런 분포예요. 25%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온 거예요, 여기. 에드와로. 저 장례식에. 각국에서 다 정상들이 가요, 정상. 왜 가겠어요? 유명하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미사 안 가면은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비판받아.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대통령이 유고 상태였어요. 비상계엄으로. 그래서 장관이 갔어요. 그 정도로 그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제대로 안 돼요. 돈 많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평가가 살아있을 때 되겠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못 하죠. 해코지 당할까 봐서. 못 해요. 그러잖아요. 뭐 재벌 회장이나 정치인들이나 못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었을 때 나타납니다. 죽었을 때. 장례식에 보면 알아요. 장례식에 누가 오냐? 어떤 사람이 오냐? 그 표정 보면 알아요. 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덕을 베풀고 제대로 살았구나. 아니었구나. 안 했냐는 장례식 보면 알아요. 동네에서도 그렇잖아요. 뺀 해코지만 하고 나쁜 일 하면 장례 죽었는데 그 사람이 가겠어요? 안 가지?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좀 뭐 좋은 일 하고 동네를 발전을 해서 고생했던 사람이 돌아가셔봐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애도를 표하게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계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교황이 돌아가시면은 바티칸에 묻히는 게 관례예요. 이분은 나 거기 묻히지 마라. 쫙 멀리 있는 산타 마조레 성당이라 거기에 묻혀라. 그리고 묻어라. 그리고 내 무덤에는 내 이름만 적어라. 그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죠. 돌아가실 때 유서에다가 작은 비석만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있대요. 그 지금도 로마에서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순례객들이 줄을 잇는답니다. 줄을 잇는데요. 오래 서 있지는 못한대요. 이 사람한테 이 무덤에서 묵념하니라고, 순례하니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건 노무현 장례식이에요.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경복궁에서 이루어진 장례식이 쭉 용산까지 갔죠. 다 생중계됐어요. KBS로. 이 사람들 왜 왔어요? 이렇게 왜 왔어? 회사도 연차 내고.
기석입니다. 노무현. 국립묘지 안 가고, 현충원 안 가고, 대통령 노무현 한 장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임할 때 제가 하도 고마워서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였어요. 근데 교황님 부속실장이 저한테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이민사차 사동을 갔는데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교황님은 대사님이 악수하자고 하면 악수한다. 그때 악수 못하게 돼 있었어요. 거리 두기 해갖고 악수 못하게 했잖아요. 다 칸막이 해놓고. 근데 교황은 악수한다. 떠나는 사람한테. 당신이 악수하고 싶다면 해라.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 안 한다. 만에 하나 나로 인해서 전염이 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죠. 나 안 한다. 그 대신 내가 큰절을 하게, 한국식으로. 절을 하면은 거리 두기가 되잖아요. 절을 한 겁니다. 절을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당황을 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설명을 했죠. 한국 예절인데, 한국에서는 그 집안 큰 어른을 이제 떠날 때 하고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떠날 때 항상 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무사히 마치고 기구가 됐으니 교황님한테 큰절하는 걸로 존경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사진 찍은 거. 그랬더니는 옆에 앉아있던 그 교황님하고 같이 온 아르헨티나에서 온 그 부속실장이 나한테 부르더니는 자기가 교황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모셨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 처음 본다 하더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진도 발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진도. 이제 이걸로 이제 프란치스 교황과 노무현 대통령 인본주의는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생각과 사상을 감안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도 발전인데요. 저는 진도를 얘기할 때요. 진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군수나 그 지역 국회의원을 잘 이용해라. 군수나 국회의원은 공복이다, 공복. 공공의 머슴이에요. 공복이라는 게 공공의 머슴입니다. 복자가 머슴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ublic servant. 영어도 그래요. 영어에도 그래요. 머슴이다, 머슴. 권력을 준 대신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역을 발전하라는 의무를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 먹어라. 근데 머슴은 뭡니까? 주인이 잘 못 부려먹으면 바보가 돼요. 머슴은 절대 스스로 일 안 해요. 그러잖아요. 머슴들 일합니까? 안 해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머슴은. 그 생각 안 나세요? 머슴이 뭘 일을 해요? 시키는 일만 하지. 그래서 국회의원과 군수 아니면 군의장을 뽑은 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사람들 부려먹어야 돼. 잘 부려먹어야 돼. 못 부려먹으면 꽝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진도 발전을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합니다. 진돗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진돗개 브랜드를. 이게 진도군 홈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왜 그러냐? 진도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국민적으로 알려진 게 진돗개입니다. 뭐 지금 박지원 의원도 계시고 존경하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박지원입니다. 정말 고향 사랑이 최고예요. 진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도 사람을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진도를 하면은 사욕을 못 써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에 따라서 은퇴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제가 잘 보일 것도 없어요. 그분한테. 정말 진도 출신이라고 하면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진돗개가 왜 중요하냐?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뭐죠? 53호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
전 국민이 다 알아. 송가인도 유명해.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래서 송가인은 오래 못 가요. 죽으면 그만이죠. 안 죽을 수 없잖아요. 박지원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진돗개는 안 죽어요. 계속 갑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진돗개 브랜드를 어떻게 진도 발전을 활용할까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공공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반려견 세상이에요. 반려견. 여기도 개나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꽤 있겠죠. 지금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1,500명에 육박합니다. 도시나 이런 데는 더 심해요. 요새 그럼 왜 더 반려견이 더 인기를 끄냐? 노인들 있잖아요. 혼자 살거나 둘이 살잖아요. 저도 둘이 삽니다. 저는 반려견 안 기릅니다만은 무료하니까 개를 길러요, 집에.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개가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 결혼 안 하는 풍조가 있어요. 혼자 살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개 길러요. 또 결혼해. 애 안 낳는 경향이 있어요. 개 길러요.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이런 데서 유모차 끌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덜어는 거기에 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있어.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이런 세상이. 그러니까 반려견 산업이 폭발합니다. 이게 선진국 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려견은 높게 돼 있어요. 제가 로마에서 살았잖아요. 3년간. 나 참 묘한 일을 당한 게, 우리 외교관 대사 관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고급 주택가에 있어요. 어느 나라나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고급 주택에 있었는데 한 번은 후문 뒤에서 막 삐뽀삐뽀하고 막 사람들 웅성거리고 막 우리 같은 119차가 와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는 죽은 고양이가 발견된 누가 신고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고양이 한 마리 치우면 되지 뭔 일이냐 했는데 못 치워요. 못 치워.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시체가 있으면 못 치우듯이 못 치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공무원들이 와갖고 조사하는 거예요. 옆에 구경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거기 고급 주택가인데 개 운동장이 있어요. 개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돼요. 개 운동이 큰 운동장이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 세상에. 이런 놈, 아니, 개팔자가 상팔자들라니까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돼가지고 다 연금됐어요. 집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코로나 대책을 잘해서 집에 다녔잖아요. 정말로 잘한 거예요, 그때. 유럽 다 같은 연금 됐어요. 락다운 됐어요, 락다운. 외교관도 마찬가지예요. 치해받고는 없어요. 돌아다니면 들어가세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시장 보러 갈 때는 예외예요. 규칙 지켜가지고. 병원 갈 때 예외예요. 근데 또 하나 예외가 하나 있는 게 기가 막힌 게, 개 데리고 산책하면 예외야. 개 데리고. 그래갖고 교민들이 그러는데, 자기 동네 개 이름을 그때 다 알았대요. 개 데리고 산책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개 신분증도 있어요. 개 여권도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나라 그 정도까지 안 가겠지만, 그 정도로 반려견 산업이 커져요, 이제. 중요해지고. 그런데 진돗개가 왜 문제냐? 진돗개가 문제가 있어요. 좋은데, 똑똑하고 영리하고 충성심 영리한데, 야성 있잖아요, 야성. 사냥개 본능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르기 힘들어. 그렇잖아요. 아파트에서 다 아파트로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가잖아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진돗개를 길러요? 진돗개 기르려면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수술해보면 진돗개가 아니지. 그래서 진돗개 페스티벌이 진도에서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큰 호응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진돗개는 좋은데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진돗개 페스티벌에 진도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 페스티벌. 모든 반려견을 다 집합시켜서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 반려견 진도를 강아지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박지원한테 딱 가지고 가. 해주시오. 진도를 위해서 해. 그럼 박지원 그거 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자도 하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은 가장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애기 젖준다는 말 있죠. 이 말만큼 진리가 없어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우는 애기, 안 울면 젖 안 줘요. 어머니들이 애기 기를 때 안 울어도 주긴 주는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데모해야 정부가 주는 거예요. 왜 파업을 합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야, 우리 목 더 주라 하고 우는 거예요. 농민단체가 데모하잖아요. 쌀값 올리라고 데모해야 쌀값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안 올려줍니다. 절대 안 올려줘요. 정치 권력은 안 올려줘요. 왜냐?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줄 데가 많아. 귀찮게 해야 돼, 귀찮게. 그렇게 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저는 반려견 전문가가 아닌데, 반려견 전문가 말을 들어서 진도를 강아지의 반려견의 천국으로 만든다 했을 때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진도개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야 돼요. 해야지 진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씁니까? 돈 많은, 뭐 돈 없어도 괜찮죠. 외지 사람들을 자기 동네에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써요. 국가도 그래. 관광 사람이 그거잖아요. 중국인 관광객 오게 만들잖아요. 그 얼마나, 일본인 관광객 한국 오게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잖아요. 또 지자체는 어때요? 지자체 축제를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놀고 가라야. 그리고 이 지역 상품 사가고. 그런데 사람이 괜히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다른 놀러 다니잖아요. 괜히 가요? 안 갑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재밌거나 유익해야 돼요. 재밌거나. 재미없으면 안 가잖아요. 축제가 아무리 재미없으면 안 가요. 재미없더라도 내 생활에 유익하면 갑니다. 유익한 생활 정보를 얻는 데를 하면 가요. 그래서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둘 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해야 그 축제가 성공합니다. 안 그러면 성공 못 해요, 그건. 어떤 축제나 행사 성공 못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진도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어요. 문화유산이 있고 좀 좋고, 그 개성 발전에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가는데, 진도 아래랑 너무 좋죠. 그리고 해동 물 갈아지는 거 좋고, 울린산방 좋고, 서해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 다 좋은데, 진도 망가, 다시래기, 식 있고 좋잖아요. 근데요, 죽음과 관련된 것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 젊은 애들이 안 와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9월 달에 벌초하러 진도 왔다가 명량 대첩이 있다고 해서 녹진을 가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망가를 하더라고, 망가. 상여를 갖고 상여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축제에서 상여놀이를 하니. 나 정말 놀랐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외지 사람들이. 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을 부르려면 외지 사람들 진도 많이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비치 유치한 거요. 저번 진도 군수 정말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진도 솔비치. 진도 솔비치가 대무로 해서 고급 손님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제 친구도 많이 왔어요. 제 친구도. 지금 와가지고 꼭 나한테 전화해. 나 너 지금 고향 왔다. 진도가 이렇게 크냐? 또 얘기해. 그 사람들이 다 돈 지갑이 두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먹고 자고 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반려견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데 반려견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진도를 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게纯粹개인적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도라는 진도계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이제 개 호텔, 여기 개 기르는 사람들 있죠. 반려견 기르는 사람들.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해외여행 갈 때 10일이나 며칠. 개를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밥 주고, 누가 운동시켜요? 그러면 아들, 딸한테
맡기면 걔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그럼 어떻게 맡겨요? 걔 호텔에다 맡겨요. 걔 호텔에다 맡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못 맡기겠더래요. 딱 상자에다 집어넣고 운동도 안 시키고 밥만 주더라는 거예요. 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제일 그게 걔 호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더만요. 그런 걸 알지. 그럼 여기 진도에다 하면 얼마나 좋아. 걔 호텔 좋은 거 하나 만드세요, 여기가. 그리고 제주도 갈 때 여기다 놔두고 제주도 갔다 오다가 받아서 가고. 제가 지금 이면면 휴양림에 살고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고객 주의사항에 반려견 반입 금지예요. 어쩌라고? 반려견 있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호텔이 만약에 진도에 있으면은 거기 맡기고 가면 되지. 그냥 상자에 넣지 말고 좀 운동시키게 하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반려견 사람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 추세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진도가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활이 괜찮아. 여기 오면은 밥도 뭐 식당에서 밥도 먹을 거고 기념품도 사갈 거고 밤도 잘 거고 정말 잠도 자고 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도는 진돗개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박지원이라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센 정치인이 있을 때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져오라. 물 들어올 때 뭐 백 띄워라. 박지원 의원이요. 저는 잘 알아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했고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세계를 아는데 좀 알죠. 좀. 국회의원 300명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꼬다는 버릇 차두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신문에 방송에 한 줄 안 나는 사람이 많아요. 박지원은 매일이나 매일.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박지원이 그냥 웃어도 우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하품에도 하품스럽까지 나와. 방송에. 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탑5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그러면 진도에서 그 사람 이용해 먹어야 돼. 이용해 먹는다는 것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진도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오. 그런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거 해달라고 해야지 가만히 앉았으면 절대 안 해줍니다. 박지원이 아니라 박지원 할아버지가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해나면 안 돼서 가만히 있어요? 아, 당신 말이야. 당신 고향이라고 당신 스스로 하고 우리는 내팽치냐? 안 해줘요. 그냥 진도에서 막 해달라고 아우성 치면은 야, 저렇게 앵앵대는 좀 먹고 살게 해주자 하고 하잖아요. 그 명분을 줘야 돼, 명분을. 명분을 줘야 돼. 절대 명분 안 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대통령도 안 해줘요. 제가 대통령을 모셔봤잖아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있을 때 해내야 돼요. 진도. 뭔가, 그러니까 진도 군수나 의원은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다리 놓고 집 짓고 뭐 하고 이런 생활 민원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큰 거 하나 해야 돼. 큰 거. 큰 그림을 그려서 해놓으면 박지원 해냅니다. 그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고향이라면은 두 발 벗고 뛰는 사람이에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로 그 군수나 군의원, 내가 지금 군수님을 내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여기 투표권도 없어요. 없는데 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제 더 잘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중앙에서 서울에서 그 언론 생활 오래 하고 또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겪어본 군수 중에서는 박승만 군수를 최고로 쳐요.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서. 진도 현지에서 평가는 몰라요. 그 모르고 왜 그러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일을 잘하려면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잖아요. 예산 안 따면 일 못 하잖아요. 아, 이분이 말입니다. 보통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한국일보 경제부장 할 때예요. 그때는 셀 때입니다. 셀 때예요. 지금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 진도 군수 누구네? 이병만 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야 뭐, 목소리도 처음 들어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기재부 예산실에 김누 과장, 내 친구예요, 사실은. 친한 친구, 대학 친구예요.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아마 넘겨 짚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 그분 아지요? 그러더라고. 예, 좀 압니다만은, 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한 7, 800인 거를 뭐 여러 가지 향교도 고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올렸는데 그분이 아마 크게 깎아볼 것 같네. 안 깎게 좀 해주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날들어. 어째.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지원 수석이 다 해주기로 했네. 박지원 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라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 예산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이거 하라는 거 다 하게 되면 한 3, 400억 되는데 어떻게 다 해요? 거기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자릅니다. 예산 범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라고 해도 다 안 자르고 한 3분의 1이나 남겨놓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분은 그걸 다 살리는 게 목표야. 그래서 이제 그 과장을 내가 잘하는 걸로 알고 포스트하는데 내가 놀라는 거 뭔지 아세요? 덕병 말이요. 덕병의 이 부장 형님 상무씨 내가 엊그저께도 만났네. 그 얘기를 왜 해? 그 얘기를 왜 해? 와, 이 양반 고단수네? 아니, 이거 속으로 공갈 협박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나 이제, 이거 잘못했다가는 형님한테 혼나는, 그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혼나고. 야, 이거 하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이제 민원할 때 내가 직접 가서 갑니다.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김 과장을 만나서 친해요. 내 대학 친구니까. 야, 김 과장. 이리 하는데 이거 좀 해주라. 네가 안 해주면 나 큰일 나게 생겼다. 진도 가갖고 이제 가서 뭘 맞을지도 모르니까 진도 군수가 특별히 얘기하니까 좀 해주라. 그러니까 이놈이 야, 이 부장 네 알잖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줘. 야, 꼭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며. 야, 청와대에서 했다고 다 해? 웃기지 마.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맞지만은, 이 자식이 내가 이런 부탁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본, 처음으로 한 건데, 이것도 못 해주냐? 나도 버릇했지. 안 그러면 한번 신문에 조져보겠다는 식으로. 그래도 어떻게 단판을 벌여야지. 그래서 웃고 헤어져갖고, 다시 또 확인 전화가 온 거야. 이 박승만 군수한테. 이 부장, 김 과장 만났어요? 만났는가? 글주가 진도 사투리로, 예, 만났습니다. 또 덕병 갈 일 있는데 와, 스트레스를 엄청 주더만요. 덕병을 바로 그래서 다시 또 김 과장을 만났어요. 야, 너 안 하면 나 이제 진도 고향 못 가게 생겼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100% 다 반영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먹을 줄 알더라고. 근데 더 악권은 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서 전라도가 이제 처음으로 권력 상층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사람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전라도 아니라겠다가 전라도로 딱 한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진도도 그래, 진도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진도 출신이라고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나 사실은 어딘면 출신 어린애. 나 3살 때 올라왔는데 그때 그냥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와서 그냥 서울서 살았네. 뭐 이런 사람들 부지기 있었어요. 뭐 이해하죠. 그러잖아요. 먹고 살라니까 이해하는데 그때 뭔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단골로 가는 밥집이 있어요.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서 서대문에. 거기에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임동초도 있고 수정도 이제 우리는 수정으로 갔는데 거기에 진도 출신 공무원, 진도 출신 언론인, 진도 출신 공기업 간부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2-3달에 한 번씩. 그때 이제 박지원이 온 거예요. 박지원이 온 거예요. 박지원이 누굽니까 그때? 오른팔 왼팔 했잖아요. 최고 실세. 저는 홍보수도 그랬지만 실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박지원은 실세였어요. 급이 달라.
김대중이 오른팔 왼팔 했잖아요. 박지원이 온다니까 다 오른 거야. 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방이 가득 차. 기가 막히더만. 그 정보력이 정말 대단하더만. 그래서 눈두덩 찍어가지고 잘 되려고. 그때 박지원 수석이 대단한 게 탓하지 않고 다 애로사항 다 해준 거예요. 그때 박지원 때문에 출세한 사람 많아요. 내가 알기만 해도 많아요.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날 박승만 군수가 와서 특별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박승만 군수가. 그거 다 들었지. 들었는데 진도 대교가 그때 하나였어요. 그때는 하나였습니다. 진도 그 대교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중이 낮아가지고 그 진도에 생산하는 농산품을 파나 배추를 가락동 시장으로 옮길 때 대형차로 못 간다. 대형차를 우수역에 놔두고 중소형차로 실어서 가서 거기서 다시 상하차에 올라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 손실이 많다. 그러면서 터널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터널을. 해남에서 진도까지. 뭐 이런 양반이 다 했어. 터널을 뚫으다니. 터널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비웃었어요. 아니, 노인이 와가지고 뭔 이런 주문을 해?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이제 제2대교를 지켜가니까. 군수님 그때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여보시오. 그 정도 했으니까 지금 다리가 됐지. 그렇게 안 했으면 다리가 됐겠냐고. 처음부터 다리를 놔달라고 했으면 언제 놔줄지 모른다고. 와, 또 그러더라니까요. 보통 소환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박지원 씨가 했어요. 박지원 작품이에요, 저거. 박지원 씨하고, 그리고 그때 기획이사처 장관이 진념이라고 그 전주 분이에요. 저거 잘 알죠. 그분이 기획이사처 예산을 댄 거예요. 기획이사처 장관한테 박지원 수석이 압력을 넣었다는 걸 들었어요. 뭐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큰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거기서 통과돼야만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손익분기점을 따져가지고 1이 넘어야 돼, 1이. 근데 제대로 해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해보니까 0.98인가 97 나오더래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박지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 오른팔 왼팔이 그 장관한테 뭐 기술을 넣겠지. 그 장관이 그러더라고. 야, 박지원 때는 죽겠다. 그 동네 박지원 때는 죽겠다 그런 거야. 왜요? 그게 야, 그 사실 안 되는데 말이야. 그 1.2인가 5인가 올렸대. 살짝 올렸대 그걸. 그래가지고 저게 예산이 조기 집행된 겁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 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냐? 박승만 군수가 한 거예요. 그걸 딱 짜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운얘기 쳤는데 앵이 운 거예요. 그냥 거기서. 우니까 젖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우는 사람을 내년에 뽑아야 돼. 잘 우는 사람. 그 박지원한테 가서 잘 울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안 되지만은 그 정책실장이나 정책수석한테 잘 우는 사람한테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진도가 발전돼요. 제가 그 반려견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는 건 전적으로 저희 개인 의견이고 저는 타당성 조사를 몰라요. 다른 거라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동준 군수가 한 그 진도 솔비치 뭐 지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저게 효과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진도 솔비치 효과는 정말로 큰 거예요. 그 고급 손님들이 와서 그 사람들 먹고 간 음식이 값이 얼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런 것을 몇 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 고려조선 터 있잖아요. 녹진에. 그 지금 BS그룹으로 넘어갔잖아요. BS그룹 넘어갔어요. 보석 한양. 거기 인수했잖아요. 거기에 BS그룹의 높은 분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여기서 만났어. 어디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그걸 어떻게 쓰려고 하냐. 그 넓은 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을 잘 쓰게 해야 돼. 진도 관문이잖아요. 거기다가 하여간 제가 여기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못하는데 일단 조선소 지으려다가 실패를 했지만은
무엇을 짓든지 간에 빨리 조기에 거기 뭐 호텔을 짓든 리조트를 짓든 뭐 태양광을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빨리 하면은 고급 손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강치규 선생 같은 택시 기사들도 먹고 살고 뭐 그 밑에 횟집도 먹고 살고 그런 거잖아요. 세수도 올라가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박지원 씨가 지금 제일 셉니다. 정말 세요. 세기 때문에 그분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이걸로 제 그 진도 발전 그건 하고요. 시간이 지금 좀 제가 받기로는 5시까지인데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좋고 질문이 받고 하여간 예정대로 5시에는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 뭐 예. 말씀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이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예. 한 사람은 누구하고 있고 한 예.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요,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성격을. 굉장히 솔직하고, 대책을 솔직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꼬장꼬장한 선비예요, 선비.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도가 떨어져. 이게 인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대중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조사한 10%밖에 안 나오잖아요. 말이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하고 맞먹는 급이잖아요. 근데 10%밖에 안 나와. 이 조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조사에서 그래. 모든 조사에서. 노무현보다 적게 나와요. 김대중도.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그 정치인의 그 호불호가 아니라 성격. 제가 보기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호남 사람들한테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딱 여론조사를 해도 노무현이 많이 나옵니다. 노무현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엄한 할아버지, 엄한 교장 선생님 그런 격이에요. 그런데 노무현은 어떨 때는 만만해. 어떨 때는 착해.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인기가 높고 낮은 거지, 다른 요인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많이 나온 거예요. 다른 대통령, 김영삼이나 이명박, 박근혜는 아예 나오지, 숫자도 안 나와. 문재인 6% 나오잖아요. 김대중 10%. 그러니까 나도 김대중 대통령 좋아하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지.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김대중 좋아하는 김대중 아주 추종자들 있잖아요. 노무현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욕먹어. 김대중 적게 나오고, 김대중보다 2~3배 높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 봐요. 다 훌륭한 정치인이고, 대통령 잘했고, 그리고 현직 때 높았고. 근데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고 지도자는 김대중이라고 봐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 안 돼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이념 논쟁을 따라서 정말 훌륭해요. 수출 정책을 한 거, 중화공업을 한 거, 그리고 보릿고기를 없앤 거. 아, 대단하죠.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꽝이었어요. 꽝.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정치인들이 평가할 때 명분 없이 사람 죽인 사람을 절대 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많이 죽였어요. 남북전쟁 때 많이 죽였죠. 북군의 수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명분, 노예해방이라는 명분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얘기 안 해요. 나폴레옹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나폴레옹 잘 알죠? 프랑스 나폴레옹. 엄청난 일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 위인으로 안 쳐요. 위인으로 안 칩니다. 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사람 죽이고 독재하고. 그래서 프랑스 가면요, 드골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공공 건물에 이름으로 네이밍이 돼 있어요. 드골 공항, 퐁피두 뭐 광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폴레옹 제가 재밌어. 웃겨요, 웃겨.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그 업적은 훌륭하게 인정하지만 위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절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위인으로 안 돼. 저 정도 노무현보다도 적게 나온 이유. 저 빨간당 지지자들보다도 지지율이 적게 나온 이유는 사람을 죽였어요. 명분 없이. 인혁당 사건이랄지. 그리고 학생운동권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옥 살렸잖아요. 그 사람은 위인이라 할 수 없어요. 밥 먹여준 것을 해결했다 해서 그 사람 위인이라 하지 않잖아요. 깡패 노릇해서 남한테 뺏어서 밥 먹여줘서 그거 고맙지. 그렇지만 그 사람 위인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그걸 극복한 데 아주 엄청난 그 업적을 세웠고, 그러고 벤처기업을 육성했고, 거기다가 민주주의를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없앤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생각 안 쳐.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감각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해요. 그런 차이지,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잘했죠. 코로나 대책 같은 것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우리나라는 그 가택 그 연금이 안 됐잖아요. 다 일상적인 생활 했잖아요. 칸막이 하면서도. 유럽 못했어요. 미국도 못했습니다. 이태리 못했어요. 2개월 반 동안 아파트 방 밖으로 못 나왔다니까요. 다 신문 보도에 나왔잖아요. 막 사람이 막 죽으니까 병원에서 죽은 시체가 쌓여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군인 트럭에 실어가지고 막 밖으로 빼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런 거 그렇게 평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그 여론조사에 높게 나온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정치적 업적이나 경제적 업적으로 치면 더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 뭐, 노무현보다 잘하는 사람 많죠. 김대중도 잘하고, 누구도 잘하고. 실제로 업적이 많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업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박하게 받은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은 5.18 그것 때문에 대통령 업적은 최고로 높습니다. 거의 양긴 반열까지 올라가요. 왜냐? 북방정책에 성공했어요. 북방정책에 성공한 사람, 북방정책을 성공 안 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은 안 열리는 거예요. 못 열려요. 북방정책에 성공해서 한국이 중국하고 수교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수교했잖아요. 그럼 북한을 뭉개본 거예요. 엄청난 과업이에요. 그 노태우의 그 북방정책은요,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업적입니다. 그 노태우가 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SOC를 적극적으로 세웠어요. 지금 영종도 신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거 다 노태우 때 설계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묻혔냐? 5.18 주동자로 해서 깜빵살에서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세웠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명분 없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광주에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태우가 업적을 많이 세웠어도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0이나 0. 0 나온다니까, 0. 문재인 6%.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도 0이 나와요. 왜? 이쪽을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갔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0. 그러고 IMF 사태. 그런데 굉장히 국민적 평가는 냉정해요.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강의 중에 잠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진도 발전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진도 발전에 대해서 반려견 시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진도 사람들이 올 때 상당히 말하기 꺼려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네. 여론도 반반으로 나뉘고 있고요. 네. 뭐냐면 세월호입니다. 예.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저는 그때가 상당히 진도 발전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올해 11주년이 됐는데 지금 매년 그 세월호의 추모 행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세월호 때 희생된 유가족마저도 진도를 오지 않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진도 군수관은 자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진도는 세월호를 위해서 특별한 피해를 많이 입었대요. 수산물 많이 입죠. 아이고, 저 수산물이 안 팔려서 국회에서 막 진도는 그거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나는 우리 진도 사람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얘기 젖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세월호로 인해서 진도가 선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저도 가슴 아팠어요. 저기 나오는 미역 같은 거 안 팔렸잖아요. 사람 죽었다고. 그래갖고 국회의장이 진도 수산물 사주기 운동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예산 얼마 주시오 하면 주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한 명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반려견 산업을 확산을 위한 무슨 개 식품, 개 먹이 공장을 만든다 할지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반려견과 관련 진돗개와 관련된 뭐 이런 거 짜가지고 이거 해주시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세월호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돈 10억 주시오, 100억 주시오. 그거 안 돼요. 그 예산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월호로 이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 주시오. 이거 하나 공장 지어 주시오. 이거 하나 다리 놔 주시오. 이 먹고 살기 필요하여. 이렇게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걸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진도에서 세월호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예.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에가 세월호가 있고요. 인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월호 보존관을 만든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부분 어떤 면에서 그 세월호를 차라리 진도로 옮겨와서 진도에다 보존관을 만든다. 그게요. 저도 그런 토론에 많이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진도로 옮기는 것도 큰 이슈가 되겠지만은 옮긴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 진도가 발전하려면은 진도뿐만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발전은 사람이 와야 돼요. 외지인들이 와야 돼요. 외지인이. 그죠? 나 같은 출향민들 백날 와봤자 그게예요. 외지인이 놀러 와야 돼요. 안타깝게도 죽음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옵니다. 꺼려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 가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저번에 명량 대첩 축제를 내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상여꾼들이 막 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축제 때 무슨 상여야? 아니, 꽃가마가 가야지. 시집장가 갈 때 하는 뭐, 그래, 흥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그 사람의 그 세월호 사건과 별개로 그런다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부각시킬 경우에 사람이 오냐? 잘 안 오죠. 또 지리적으로 멀고. 지금 안산에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산에 사람들이 추모객들이 많이 가냐? 그 유가족들은 가죠. 일반인이 가야 된다니까요. 일반인이 가야 얘기가 되죠. 홍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무슨 뭐 행사가 되고 얘기가 되고, 아무리 잘해봤자 안 가면 어떡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진도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뭐 진도 상장례랄지 뭐 망가, 다시레기 많이 있어요. 식기굿 얼마나 유명합니까? 식기굿 보러 진도 오겠어요? 솔직히? 서울서 광주 사람들이?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오면 좋지. 좀 그래요. 식기굿, 그리고 다른 일로 와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돗개 페스티벌이 잘 되면은 진돗개 끌고 와서 뭐 식기굿 공연하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좋네? 또 보러 와야지. 그럼 예를 들면 진도란 말을 빼요. 반려견 박람회를 해. 그러면 발바리도 오고, 골드 리트리버도 오고,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진도에 모여요. 그때 식기굿을 한번 다 해요. 이런 것도 있었어? 재밌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식기굿을 보러 진도 오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경험으로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세월호도 마찬가지 되거든. 세월호도. 그렇게 봐야지. 그래야 관광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은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그 피해자들을 내가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친구들 말이야. 관장산을 그러잖아요. 저 보수에서 그러잖아요. 관장산다나요? 관장산다고 많이 했잖아요. 세월호 가니까. 세월호 시체 장사하네? 했잖아요. 뭐 몇몇 사람들 유튜브에서 그 진보 진영 보고 세월호 문제 가지고 막 예산 달라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럼 그런 비난이 쏟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차단하려면은 명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져오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그냥 목포는 목포대로 하고, 안산은 안산대로 하고, 진도는 진도대로 해요. 하면서 다른 행사와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